아침 햇살이 거실 피아노를 비추고 있다. 윤정아는 오늘도 먼지떨이로 피아노 건반을 닦았다. 한때 이 건반 위에서 수백 명의 제자들이 꿈을 키웠다. 바이엘부터 쇼팽까지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음악은 아이들의 마음의 씨앗이 되어 주었다. 어머니, 또 피아노만 만지고 계세요? 며느리 민서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채가 피아노 치는 소리 때문에 영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네요. 요즘 애들은 실용적인 걸 배워야 해요. 정화의 손이 건반 위에서 멈췄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녀 은채는 할머니 옆에 앉아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며 환하게 웃었는데 민서야, 음악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피아노로 밥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민서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투자 수익률과 효율성으로 계산되는 숫자였다. 정화는 조용히 피아노 덮개를 덮었다. 45년간 음악을 가르치며 모은 전 재산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자신의 음악마저 소음 취급받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거실 한쪽 액자 속 남편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게 된 걸까? 할머니, 저 콩쿠르에 나가고 싶어요. 손녀 은채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학교 음악 선생님이 추천해준 어린이 피아노 콩쿠르였다. 정화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할머니가 도와줄게. 안 돼요. 민서의 단호한 목소리가 식탁을 얼렸다. 은채는 다음 달 영어 캠프 준비해야 해요. 콩쿠르 같은 건 시간 낭비예요. 엄마, 은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서야,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지. 피아노로는 명문대 못 가요. 아들 도현은 묵묵히 밥만 먹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다. 그날 밤 정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애들 교육에 간섭하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민서의 목소리였다. 그냥 넘어가자. 어머니도 손주들이 예뻐서 그러시는 거 아냐? 예뻐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은채가 할머니 말만 듣고 엉뚱한 꿈 키우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어머니가 아이들 교육에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화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정막을 깼다. 어머니? 도연이 부엌으로 왔지만 정화는 이미 깨진 그릇을 치우고 있었다. 괜찮다. 그냥 손이 미끄러졌구나. 하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가 깨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콩쿠르 안 나갈래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무언가 결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정화는 장을 보다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선생님, 윤정화 선생님 맞으시죠? 돌아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간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경수야, 어머, 정말 오경수 맞구나. 오경수는 정화가 20년 전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당시 내성적이던 아이가 이제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커피 한 잔 하실까요? 근처 카페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지금 울산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예술학교 교장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음악의 길을 걸을 수 있었거든요. 경수의 눈빛이 진실했다. 그런데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며느리와의 갈등, 손주와 멀어지는 것, 자신의 음악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경수는 조용히 들은 후 말했다.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음악 동아리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아이들이 도시에서 내려온 선생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경수야, 고맙지만 내가 집을 떠날 수는. 선생님, 언제까지 다른 사람 눈치만 보시며 사실 거예요? 경수의 말이 정화의 가슴을 찔렀다. 바다가 보이는 작지만 아담하고 편안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음악을 사랑해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빛 도시 풍경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생각해 볼게.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결정하세요. 하지만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께서도 선생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리셔도 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의 마음속에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유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렸다. 그날 밤 정화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제자들과의 추억을 들여다봤다. 무대에서 연주하는 아이들의 환한 미소, 콩쿠르 수상 후 눈물 짓던 순간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그녀에게 답을 재촉하는 듯했다. 경수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정화는 혹시 바다로 떠날 준비를 위해 중요한 서류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집 등기부등본을 꺼내는데 함께 나온 은행 서류가 눈에 띄었다. 낯선 대출 승인서였다. 이게 뭐지? 정화의 손이 떨렸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3억 원이 대출되어 있었다. 대출자는 아들 도현이었다. 도현아, 거실로 나가 아들을 불렀다. 왜요, 어머니? 이게 뭐냐? 서류를 내밀자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게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다. 회사에서 투자 기회가 있었는데 잠깐만 쓰려고 했어요. 곧 갚을 생각이었고. 잠깐만. 이게 언제 서류야? 벌써 6개월이 넘었잖아.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투자가 실패했어요. 지금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고. 정화는 주저앉았다. 평생 모은 재산, 남편과 함께 일궈낸 이 집이 아들의 투기성 투자로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그래서 요즘 어머니께 더 간섭하지 말라고 했구나. 미안해서. 어머니, 민서도 알고 있었지. 도현의 침묵이 답이었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계산했다. 집을 팔면 대출금을 갚고도 여유가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조용히 말했다. 집을 팔겠다. 어머니, 너희들이 내 짐이 되기 싫다면서. 좋아. 이제 정말 짐이 안 되어주마. 정화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경수에게도 연락했다. 경수야, 받아줄래? 이 할머니를. 전화 너머로 경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정말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정화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다. 배신당한 아픔보다 자유를 향한 설렘이 더 컸다.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선택할 때가 온 것이다. 정화는 매일 아침 파도 소리에 잠을 깼다. 작은 집 거실에 놓인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쳐요? 12살 지훈이가 쇼팽 녹턴 악보를 가리켰다.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순수한 열정이었다. 천천히 해보자. 음악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란다. 정화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흘렀다. 마치 파도가 모래사장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여름방학이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은채와 은우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뒤따라 민서와 도현이 어색하게 서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서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은채가 계속 할머니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피아노도 다시 치고 싶다고. 할머니, 저도 바다에서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은채의 눈이 반짝였다. 정화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할머니는 이제 누구의 뒷바라지도 하지 않아. 다만, 내가 정말 음악을 사랑한다면 언제든 할머니를 찾아와라.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엘리제를 위하여가 바닷바람과 어우러졌다. 도현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제 삶도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아보려고요. 도현아, 늦지 않았어.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한 달 후, 마을 음악회가 열렸다. 정화는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관객석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도 앉아 있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정화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내 건반 위에 진짜 내 인생을 연주하는구나. 바다가 박수를 치듯 파도가 해안가를 두드렸다. 74세, 윤정화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